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말 오스트리아는 물론 유럽 예술계의 중요한 흐름이었던 오늘날의 비엔나의 분리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이자 국제 도시로서 유럽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과거 게르만족 중심의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 경제적인 성장 속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분위기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은 새로운 예술적 접근을 모색하는 예술가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의 장이었고, 이것이 보수적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비엔나 분리파 탄생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86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동군연합을 통해 결성한 이중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쇠퇴와 헝가리의 내부에서의 자치 또는 독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오랜 기간 유럽을 호령하던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배해 독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 내에서 여러 민족들의 자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중 헝가리는 오랫동안 독립과 자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타협을 통해 헝가리의 자치를 인정하고 두 나라가 각각 독립된 행정과 의회를 가지되 황제와 군사 외교 등 일부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의 이중제국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헝가리 민족의 불만을 잠재우고 제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이런 환경에 있었음을 알면 비엔나 분리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엔나 제체시온이라고 하는 비엔나 분리파는 이미 살펴본 다른 분리파들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적 관행에서 분리 또는 탈퇴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예술계는 보수적인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와 그와 관련된 예술가 조합인 쿤스틀러 하우스가 지배하고 있었고, 현대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황제 요제프 프란츠 1세 역시 다른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이를 예술 분야에서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와 쿤스틀러 하우스와 같은 기관을 통해 고전적인 예술 양식을 장려했는데, 주로 역사화, 초상화 같은 형식적인 장르를 중시하면서 왕실과 제국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급변하는 세상과는 괴리된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변화하는 삶의 모습과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비엔나 미술계에서도 새로운 예술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서 1897년 4월 쿤스틀러 하우스에서 탈퇴한 젊은 예술가들, 특히 구스타프 클림트, 요제프 호프만, 요제프 올브리히 등이 화가 및 조각가의 오스트리아 분리파 협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엔나 분리파의 모태가 됩니다. 또 19세기 중반부터 비엔나는 도시 확장을 위해서 호프부르크 궁전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도시 외곽의 성벽을 철거하게 됩니다. 이 성곽이 철거되면서 그 자리를 따라서 환형의 도로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비인의 인네레 슈타트 지역을 둘러싼 순환도로인 링슈트라세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비엔나의 새로운 외곽 도시, 오늘날로 따지면 신시가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1880년대 후반까지 여러 공공 건물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규 건축물들의 건축 과정에서 당시의 복잡한 시대상에 걸맞게 소위 절충주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건축됩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는 고딕 양식,
비엔나 대학과 법원은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부르크 극장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지는 등 여러 양식이 혼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두 가지 이유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유일한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절충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운 옛 전통은 새로운 스타일을 위해서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스타일은 기존의 건축 양식에 덧붙여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필연성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역시 건축 분야에서 절충주의 사고방식의 추방과 예술적 자유를 주장하는 분리파의 출현을 불러오게 됩니다. 비엔나 분리파의 대표적인 활동은 독자적인 전시회 개최였습니다. 이들은 전시를 위해 건물을 지었는데 바로 올브리히가 설계한 비엔나 분리파 전시관입니다. 분리파는 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예술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비엔나 분리파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들을 분야별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름 정도만 짚어보고 다음 시간부터 중요한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화 분야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 에콘 실레, 그리고 오스카 코코슈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분야에는 오토 바그너, 요제프 호프만, 아돌프 로스가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가구와 실용예술 분야에서는 콜로만 모저와 앞서 말한 요제프 호프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분리파의 주요 활동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술 잡지 발간을 통한 철학과 비전의 전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이념을 알리기 위해 1898년부터 1903년까지 약 5년간 예술 잡지 베르사크룸을 발간했습니다. 이 잡지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파의 철학과 예술관을 담은 논문, 에세이, 비평 등을 수록하여 당시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르사크룸은 분리파의 예술 작품은 물론 외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표지와 사파는 아르누보와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장식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했으며, 다양한 미학적 실험과 새로운 양식을 선보이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단순히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시, 철학적 고찰이 함께 실렸는데, 이는 예술을 통해 삶 전체를 조화롭게 재구성하려는 비엔나 분리파의 이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클림트는 이 베르사크룸을 통해서 분리파의 이상에 대해서 밝힌 바 있는데, 그는 당시 오스트리아 예술계가 지나치게 전통에 얽매여 있어 창의적 표현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예술이 시대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고, 진정한 예술가는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한 스타일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예술 형식과 장르를 존중하며 각 예술 분야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클림트는 모든 시대의 예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어떤 스타일이나 전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리파는 회화뿐 아니라 건축,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실험을 지향하며 예술과 삶의 통합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엔나 분리파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 전시장인 분리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 중 하나는 베토벤 프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가 1902년 베토벤 사망 75주기를 기념하고 분리파 14회 전시에 즈음하여 건물 내부에 그린 것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건물의 입구에는 모든 시대의 예술을, 모든 예술의 자유를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각각 회화, 조각, 건축을 상징하는 3마리의 고르곤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건물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으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부친인 칼 비트겐슈타인이 건축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고,
게다가 건물에 부지를 제공한 것이 당시의 정부였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직접 건축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분리파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배경에는 앞서 말한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예술계를 엄격히 통제하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분리파가 급진적인 예술 활동이기는 했지만 폭력적이거나 반정부 성향을 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술과 혁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전시장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오늘날에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쿤스트할레, 즉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아트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소장품은 없이 오로지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미술관과는 다르며, 이는 비엔나 분리파의 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엔나 분리파는 내부에서의 다양한 견해 충돌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점차 설립 초기와 같은 힘을 갖지 못하고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전쟁 이후 요제프 호프만이 회장에 취임하는 등 다시 활동을 재개했고, 지금도 분리파 전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뮌헨이나 베를린 분리파와 다른 점이고, 그로 인해 오늘날 분리파라고 하면 비엔나 분리파로 이해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엔나 분리파는 단순한 예술가 단체가 아니라 당시 오스트리아 사회와 예술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혁신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작품과 철학은 현대 예술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비엔나라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옮겨가던 1620년경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는 명과 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 강대국인 명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의 주류 정치 세력들을 다스리면서도 신흥 강국인 후금, 즉 청에 대한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623년 서인 세력의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된 이후 조선은 명과 청 사이에 균형 외교를 내팽개치고 향명 배금으로 돌아섭니다. 즉 망해가던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겠답시고 후금을 대놓고 적대시한 겁니다. 그로 인해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고,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인조가 죄인 복장으로 청의 홍타이지에게 땅에 머리를 박는 치욕을 당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따위 치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에 대한 사대라는 성리학적 이념에만 매몰된 자들 때문에 두 번의 호란으로 인해서 조선의 인구는 380만 명에서 330만 명으로 약 13%가 감소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사하고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자그마치 50만 명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에게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났고 노랑머리 홍타이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놈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데다 외교에 여전히 이념을 들이대는 멍청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보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 속에서도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것을 들키자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한 준비라고 변명하는 그 교활함마저 한심할 지경입니다. 오늘날의 인조와 저 서인놈들을 하루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중 누가 얼마나 목숨을 잃을지 모를 일입니다. 만일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오더라도 비엔나 분리파가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처럼 예술은 여전히 남겠지만, 그런 예술은 자유롭지도 않고 독창적이지도 않으며 탄압받고 심지어는 권력의 어두운 면을 가리는 용도로 이용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클림트를 시작으로 분리파 예술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